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항해 역사 속에서 수백만 척의 배들이 세계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모든 배가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배들은 수십억 상당의 보물과 함께 침몰했습니다. 생존자조차 없이 사라져버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야 발견된 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실종된 배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금으로 가득 찬 배가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된 이야기부터 거의 40년 동안 북극을 떠돌던 유령선까지, 이 영상에서는 역사상 발견된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난파선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희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목록의 15번째는 SS 센트럴 아메리카입니다. 침몰한 배들 중에는 목숨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산도 함께 잃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예 중 하나가 바로 SS 센트럴 아메리카입니다. 이 배는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대에 사람들의 여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증기선입니다. 이 배는 1852년에 진수되었습니다. 이 배의 주요 임무는 미국 동부와 파나마 사이에서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파나마 운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이 캘리포니아로 가기 전에 먼저 파나마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배에는 승객들만 타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배는 종종 캘리포니아의 광산에서 나온 금도 운반하곤 했습니다. 1857년 9월, SS 센트럴 아메리카호는 엄청난 양의 금을 싣고 항해를 했습니다. 이 배 안에는 많은 승객과 승무원들과 함께 약 3톤이 넘는 금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동부해안 근처 바다를 항해하던 중 배는 강력한 허리케인을 만났습니다. 며칠 동안 거대한 파도가 끊임없이 배를 덮쳤습니다. 이로 인해 선박의 엔진이 점점 고장나기 시작했고 선내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배를 구하려 했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1857년 9월, 승무원들의 처지는 더 나빠졌습니다. 배를 구하려 했지만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1857년이 되었을 때 승무원들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승무원들이 구하려 했지만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1857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구하려 했지만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9월이 되었을 때 승무원들과 배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1857년 9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승무원들과 배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배는 결국 2000m가 넘는 깊은 바다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88년에 이르러서야 한 탐험가 그룹이 첨단 심해 기술을 이용해 그 난파선을 발견했습니다. 그 장소를 조사했을 때 그들은 난파선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보물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천 개의 금화, 금괴, 그리고 다른 귀중한 물건들이 바다 깊은 곳에서 회수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SS 센트럴 아메리카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잃어버린 보물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14번 인디어런스. 모든 유명한 난파선이 보물을 싣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배들은 인간의 강인함과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곳에서 살아남은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인디어런스입니다. 인디어런스는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이 1914년 남극 탐험에 사용한 배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역사적인 탐험을 하고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웨델해에 얼어붙은 바다에 도착했을 때 배는 두꺼운 얼음에 둘러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얼음이 점점 더 배를 꽉 조여왔습니다. 마치 분쇄기처럼 엔듀어런스호의 선체를 서서히 짓눌렀고 그들은 몇 달 동안 얼어붙은 바다 한가운데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엄청난 얼음의 압력 때문에 배의 선체가 갈라지고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1915년 10월, 셰클턴은 어쩔 수 없이 배를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인디어런스호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에 중요한 장비들과 구면보트를 챙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배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승무원이 극도로 힘든 구조 여정 끝에 모두 살아남았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존 이야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디어런스호가 침몰한 후 그 정확한 위치는 한 세기 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탐험대가 이를 찾으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2022년에야 남극해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3000m 깊이에 위치해 있으며 그 지역은 보호되고 접근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바닷속에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3번 헐리. 아직 그런 것들이 생기기 전 놀랍게도 사라진 아주 작은 선박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바닷속에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헛리입니다. 이 잠수함은 미국 남북전쟁 시기에 만들어졌으며 실제 전투에 투입된 최초의 잠수함 중 하나입니다. 이 선박은 매우 작았습니다. 길이는 겨우 12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안에는 겨우 8명만 탈 수 있었고 오늘날의 잠수함처럼 엔진도 없었습니다. 대신 승무원들이 직접 크랭크 축을 돌려서 프로펠러를 움직여야 했습니다. 내부는 비좁고 덥고 움직이기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역사적인 작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헐리의 주요 무기는 잠수함 앞부분에 긴 막대에 부착된 폭발물이었습니다. 잠수함은 목표물에 접근해 폭발물을 붙인 뒤 폭파해야 했습니다. 1864년 2월 이 무기는 국군 해군의 전함을 성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초로 실제 전쟁에서 잠수함이 적 함선을 침몰시킨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 이후 할리오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선원 전원과 함께 바다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왜 침몰했는가입니다. 자체 폭발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잠수함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적진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물이 들어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완전히 입증된 단 하나의 답은 없습니다. 1995년에 할릴은 100년이 넘게 사라진 후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성공적으로 바닷속에서 인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역사가들은 최초의 잠수함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난파선을 조사했지만 가장 큰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공적인 그 밤에 할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것이 세계 최초의 잠수함 공격이었을까요? 12번 단 한 번의 실수를 견디지 못한 호화 여객선. 아름다움, 부, 그리고 현대 기술의 상징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첨단 기술을 갖춘 배라도 단 한 번의 실수가 큰 비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의 가장 좋은 예 중 하나가 안드레아 도리아입니다. 1950년대 이 배는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여객선 중 하나였습니다. 이 배는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럭셔리 호텔 같았고 고급 식당, 수영장, 그리고 이탈리아 예술로 가득한 인테리어를 자랑했습니다. 당시 많은 승객들에게 이 배를 타는 것 자체가 이미 휴가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1956년 7월 유럽에서 출발해 뉴욕에 가까워질 무렵 모든 것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바다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레이더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다른 배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안드레아 도리아와 스톡홀름이라는 스웨덴 여객선이 서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충돌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스톡홀름의 단단한 뱃머리가 안드레아 도리아의 옆구리를 들이받아 선체에 큰 구멍을 남겼습니다. 물이 빠르게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배는 점점 기울어져서 많은 구명보트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질서 있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다른 배들도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구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몇 시간 후 그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배 중 하나가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레이더 사용, 선박의 속도, 그리고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했던 구획의 설계까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재해의 유일한 원인으로 간주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서양 해저에 있는 안드레아 도리아호의 잔해입니다. 강한 해류와 선박의 점진적인 파손 때문에 많은 다이버들은 이곳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난파선 다이빙 장소 중 하나로 여깁니다. 11번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호출에 응답한 배입니다. 이 배는 자체적인 비극으로 침몰하기 전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구조 임무 중 하나에 먼저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RMS 카르파티아호입니다. 1912년 4월 타이타닉호가 얼어붙은 북대서양에서 침몰할 때 카르파티아호는 조난 신호를 받은 선박 중 하나였습니다. 비록 사고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카르파티아호는 즉시 방향을 바꿔 서둘러 구조에 나섰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카르파티아호는 사고 현장에 도착해 타이타닉에서 살아남은 수백 명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카르파티아호의 이름은 해양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구조작전 가운데 하나와 함께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카르파티아호에도 또 다른 비극이 닥쳤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이 배는 영국 정부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독일 잠수함들이 바다를 지키며 영국의 동맹 선박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바다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1918년 7월 대서양에 있을 때 독일 잠수함 U-55가 카르파티아를 발견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카르파티아를 향해 여러 발의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어뢰에 맞은 후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배는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잔해는 바닷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1999년에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연구자들은 배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세계는 한때 타이타닉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구했던 그 배를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10번 해군 역사를 바꾼 전함. 어떤 배들은 크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또 어떤 배들은 그 부 때문에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배는 해상 전투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USS 모니터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초기에는 대부분의 군함이 여전히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 존 에릭슨은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USS 모니터를 설계했습니다. 이 배는 처음 보면 독특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체가 낮게 떠 있고 거의 전체가 강철로 보호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전하는 포탑입니다. 그 안에 주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 전체를 돌려서 적을 조준하는 대신 포탑만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함에서 이런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1862년 3월 USS 모니터는 CSS 버지니아와 역사적인 전투에서 맞붙었습니다. 이것이 두 척의 철갑 전함이 실제 전쟁에서 처음으로 맞붙은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뚜렷한 승자는 없었지만 이 전투는 목재 전함의 시대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철과 현대공학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계가 발전했더라도 모니터함에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강한 파도와 악천 후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1862년 12월 이 배는 노스캐롤라이나 근해에서 거센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한동안 악천후를 견뎠지만 결국 침몰했고 일부 승무원들과 함께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이 배는 100년이 넘도록 자취를 감췄다가 1973년에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배의 많은 부분이 인양되어 연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닷속에서 건져올린 각 유물마다 역사가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는 현대 해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9번 자취도 없이 사라진 북극 탐험선. 수년 동안 이것은 항해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였습니다. 두 척의 배, 1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리고 북극에 얼어붙은 세계에 삼켜진 듯한 탐험. 그 배 중 하나가 HMS 테러호였습니다. 1800년대 초 HMS 테러호는 영국 왕립 해군의 군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배는 원래 해안의 요새를 공격하는 강력한 박격포를 싣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튼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훨씬 더 큰 임무, 즉 북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북쪽 바다의 많은 지역이 아직 인간에 의해 탐험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배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더 빠른 해상 경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이 탐색에서 선두에 있던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HMS 테러는 튼튼함 덕분에 북극 탐험에 여러 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극한의 얼음과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1845년에 이 배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찾아왔습니다. 3의 선인 HMS 에레보스와 함께 HMS 테러는 존 프랭클린 경의 지휘 아래 북서항로의 남은 구간을 찾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모두가 출발 전에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로서는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들은 얼음에 견딜 수 있도록 보강되었고 항해를 돕기 위해 진기 엔진까지 장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북극에 도착한 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영국은 여러 차례 구조와 수색 원정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점차 탐험대의 흔적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비들이 있었고 캠프도 있었으며 극심한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승무원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는 증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배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의 한 세기 반이 지난 후인 2014년과 2016년 에아 탐사팀이 캐나다 북부 바다 밑에서 HMS 에레버스호와 HMS 테로호를 발견했습니다. 북극의 차가운 물 덕분에 이 배들은 세계의 다른 난파선들과 비교해도 많은 부분이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 배들이 발견되면서 역사가들은 현대 기술이 없던 시절 북극 탐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번째, 온 국민 앞에서 침몰한 전함. 어떤 배들은 폭풍 속에서 침몰합니다. 또 어떤 배들은 먼 바다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메리로즈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침몰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전투 한가운데에서 일어났고 원래는 계속 싸울 것으로 기대되던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메리로즈는 헨리 8세 왕시대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전함 중 하나였습니다. 16세기에는 영국 해군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 배는 무거운 무기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대포를 장착하고 적의 함선과 해상에서 싸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 배는 영국의 다양한 군사작전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1845년 7월, 아니 1545년 7월, 이 배의 임무가 끝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영국 함대가 프랑스 함선에 맞서 준비하던 중 메리로즈가 갑자기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잠시 후 배는 빠르게 물이 차오르며 침몰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부 역사가들은 배가 방향을 틀 때 열린 포구를 통해 물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내부에 있던 무기와 장비의 무게가 문제가 되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강한 바람이나 승무원들의 실수에 대한 이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완전히 입증된 단 하나의 답은 없습니다. 이 배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닷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1971년에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1982년 이 배는 역사상 가장 큰 해양 고고화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성공적으로 인양되었습니다. 선원들이 쓰던 수천 점의 물건이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무기들도 있었고 작업도구들도 있었으며 개인 소지품들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역사가들은 평범한 선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튜더 시대의 영국에서 말이죠. 7번째,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해군 함정. 때로는 깊은 바다가 아니어도 미스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항구를 떠난 배가 다시는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USS 코네스토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배는 거대한 전함도 아니었고 호화 여객선도 아니었습니다. 이 배는 단지 튼튼한 예인선으로 견인, 구조작업, 그리고 바다에서의 다른 중요한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USS 코네스토가는 이 배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군사작전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배는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계속 운항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1921년 3월까지는 말이죠. 그때 USS 코네스토가는 캘리포니아를 떠나 미국령 사모아로 향하는 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오지도 않았죠. 마치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명확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미 해군은 대대적인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많은 선박과 항공기가 작전에 참여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추측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배가 고장이 났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배가 심각한 해상사고를 겪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 배의 실종은 거의 한 세기 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습니다. 2016년 미국 해양대기청은 USS 코네스토가의 잔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파라론 섬 근처에서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배는 항구를 출발한 지 몇 시간 만에 강한 폭풍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관심을 계속 끄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배는 원래 항로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즉, 이 배가 출항한 지 처음 몇 시간 동안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뜻이며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코네스토가 호위전의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6번째는 한때 바다에서 사라졌던 이 배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초에 도달하기도 전에 침몰한 전함. 때로는 바다에서 가장 큰 수치는 적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신의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그 일이 바사호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사호는 1600년대 스웨덴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배는 평범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크고 아름답고 장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배에는 왕의 조각, 권력의 상징,
그리고 종교적인 장면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스웨덴이 강하다는 메시지를 외국에 전하는 떠다니는 전단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 뒤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의 선체가 너무 높았고 윗부분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대포가 설치되어 있어서 배가 균형을 잃게 되었습니다. 1628년 8월 10일, 이 배는 처음으로 스톡홀름 항구를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웨덴 국가의 새로운 상징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바람이 돛을 때렸고 배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물이 열린 대포구멍으로 들어왔습니다. 배는 더 이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바사는 첫 항해에서 빠르게 침몰했습니다.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니었고 적에게 폭파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배는 설계의 안정성이 충분하지 않아서 침몰한 것입니다.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배는 물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스톡홀름의 물이 차가웠기 때문에 배의 대부분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1961년에 바사는 거의 온전한 상태로 인양되었습니다. 지금 스톡홀름 바사박물관에서 이 배를 볼 수 있습니다. 한때 힘의 상징이었던 이 배는 기초가 잘못되면 멋진 프로젝트도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5번째, 여전히 보물선 이야기입니다. 대항해 시대의 포르투갈은 바다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배들은 상품, 금속, 돈, 그리고 다른 귀중한 물건들을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실어나르곤 했습니다. 이 배들 중 하나가 산토 안토니오였습니다. 이 배는 리스본에서 앤트워프로 항해한 포르투갈 상선이었습니다. 이 배는 구리, 은, 진물, 무기 등 무역에 중요한 귀중한 화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527년 1월 19일 이 배는 항해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영국 코널 근처 바다에서 악천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닻이 끊어졌다고 전해지며 승선한 사람들은 배를 해안 가까이로 옮기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되는 대신 배는 위험한 해안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배가 부서지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며 생존자들은 혼란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폭풍 외에도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물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빠르게 이 일에 끼어들었습니다. 현지인들 중에는 난파선에서 물건을 챙긴 이들도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대표자들도 화물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큰 법적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난파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부, 소유권, 그리고 권력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후 다이버들과 고고학자들이 그 장소를 다시 연구했습니다. 이 배가 그 당시 무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폭풍이 침몰의 유일한 원인이었을까요? 화물이 너무 무거웠던 걸까요? 아니면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다른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날까지도 산토 안토니오는 단순히 침몰한 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바다가 부와 위험, 그리고 권력의 주요 통로였던 시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4번. 가라앉아서 사라진 배들도 있지만 침몰을 거부한 유령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무서운 이야기를 가진 배가 있습니다. 선원들이 떠난 후에도 배가 바로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배는 아무도 없는 채로 북극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가 바로 SS 바이치모입니다. 이 배는 캐나다 북부의 모피 무역에 쓰였습니다. 이 배는 외딴 지역 공동체에 물자를 공급하고 상인들로부터 동물 가죽을 수집했습니다. 이 배는 얼음과 극심한 추위에 맞서야 했기 때문에 튼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1931년에 알래스카 근처에서 두꺼운 얼음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선원들이 얼음이 녹아 배가 빠져나가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잠시 떠나 더 안전한 곳에 캠프를 세웠습니다. 강한 눈보라가 지나간 뒤 그들은 베이바이치모를 놓쳤고 모두 침몰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다시 다른 곳에서 떠다니는 배를 발견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일부 화물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배 자체는 더 이상 구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야기는 더 기이하게 전개됐습니다. 이후 몇 년간 북극에서 베이바이치모를 반복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고 때때로 얼음에 갇힌 모습도 보였습니다. 때로는 바다 위를 떠다니기도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배에 올라타거나 소유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추위와 얼음, 위험한 환경 때문에 그들은 끝내 그 배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목격된 것은 1969년이었습니다. 즉, 이 배는 버려진 후 거의 40년 동안 북극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라졌습니다. 침몰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음에 의해 부서졌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북극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 잔해가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용히 얼음 속에 묻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SS 바이치모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유령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3번,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난파선. 보통 난파선은 바닷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척의 배는 마치 잘못된 곳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에드워드 볼리노입니다. 1909년 나미비아의 스켈레톤 코스트 근처를 항해하던 중 짙은 안개와 위험한 해안선 때문에 얕은 바다에 좌초되었습니다. 탑승자들은 모두 안전하게 탈출했지만 배는 남겨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바다가 점점 물러나고 사막이 넓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 해변에 있던 배가 이제는 모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해안선에서 수백 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남이브 사막의 건조한 기후 덕분에 난파선의 큰 부분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파선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난파선 중 하나입니다. 마치 길을 잃고 사막 한가운데에 도착한 것 같은 바다배입니다. 2번, 수십억 가치의 보물선. 보물 사냥꾼들 사이에서 종종 성배라고 불리는 난파선이 있다면 그것은 산호세입니다. 이 배는 1708년에 침몰한 스페인 갈레온선으로 남아메리카에서 가져온 엄청난 보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으로 향하던 중 산호세는 콜롬비아 해안 근처에서 영국 전함들과 마주쳤습니다. 전투 도중 선내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고 배는 실려있던 금은 귀중한 부속들과 함께 순식간에 침몰했습니다.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상은 그 배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5년에 콜롬비아가 그 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보물 소유권을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와 스페인 모두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체들은 그 보물 중 일부가 남아메리카에 있는 스페인 식민지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호세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미스터리는 여전히 바닷속에 있는 수십억 달러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1번,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난파선. 많은 고대 제국들이 세워지기 전에도 이미 바다를 항해하고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도코스 난파선입니다. 이 난파선은 그리스의 작은 섬 도코스 근처에서 발견되었으며 많은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세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난파선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청동기 시대인 4000년 이상 전에 침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지역을 조사했을 때 연구자들은 수많은 도자기 조각, 일상생활용품, 그리고 돌로 만든 닻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건들은 수천 년 전에도 이미 서로 다른 공동체들 사이에 조직적인 교역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배의 나무는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그 배가 남긴 유물들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역사가들은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여행했으며 무역을 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배가 어디에 침몰했는지는 알지만 영원히 답을 모를 질문도 있습니다. 그 배의 주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의 항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4000년이 넘도록 바닷속에 잠들어 있는 이 배의 전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